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2월 10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에 뵙는 김만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 댓글창에도 김만곤 박사님 반갑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저희 지난주 수요일에는 12.3 일주기이다 보니까 또 국회 앞에서 해서 오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한학자 경배 정치인 최소 16명? 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SBS 단독 보도인데요.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에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재선 의원 2명이 한학자 총재에게 경배의식을 올리고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2명만이 아니었고요. 윤용호 전 본부장이 이들을 포함해서 통일교 본부인 천정궁을 찾아가 한학자 총재에게 큰 절을 올린 이른바 경배를 한 여야 정치인이 최소 16명이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이런 내용을 진술을 하면서 명단도 같이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들 가운데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받지 않은 사람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늘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공지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인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 관계없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정교 유착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윤용호 전 본부장이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현재 최후 진술을 앞두고 있는데 윤 전 본부장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통일교 측이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을 보려는 취재 등이 많아지니까 재판부가 중개법정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중개법정이라는 건 이제 재판이 열리고 있는 그 법정 바로 옆에 있는 빈 법정에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TV로 연결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그런 화상 법정입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보도가 전해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또 계속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4시에 재판을 시작했다 보니까 좀 내용들은 계속 들어올 예정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에서 이 통일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생각도 여러 가지가 드는데요. 김만곤 박사님 이번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시대가 어려워질 때마다 이제 사이비 종교들이 난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구원의 논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시로 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어느 정도 확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리 잡았을 때 이 집단이 단순히 종교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 영역으로 바깥으로 스물스물 기어 나오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특히 그냥 보통 종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우리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이 명확하게 서 있고 예.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종교들은 우리가 말하는 주류 종교들은 이 선을 그나마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선을 안 지키려고 노력하는 어떤 집단들이 누구냐? 주로 다 거의 다 사이비 종교 집단에 되게 가깝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 집단은 끊임없이 자기 세력을 확대해야 되고 자기 세력을 확대할 때 가장 이용하기 쉬운 통로가 뭐냐? 바로 정치 쪽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정치 쪽에다가 돈과 표를 몰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항상 다음 선거가 문제인 정치인들은 이런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유착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상당히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중에서도 사이비 종교들 그리고 주류 종교 안에서도 사이비 세력들 이제 이런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지점에서 이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게 여야 가리지 않고 상당히 많은 숫자의 정치인들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가서 절을 했다잖아요. 진짜 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이게 대한민국에 우리가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해서 뽑아주는 우리의 대표자들이 그런 짓을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큰 문제다. 이번에 대통령실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낸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부 다 이거 다 끊어내자. 예. 이거 여고 야고 필요 없다. 다 확실하게 조사해서 다 끊어내자라고 대통령실이 확실하게 메시지를 정했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저는 올바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종교와 정치가 결합해서 잘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조창기도에 목사님 나오셔서 머리 한번 만지고 가면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예?
그게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다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댓글창에도 그 종교 집단이라고 보기보다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아니냐. 가짜 종교다라는 식의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윤석열, 김태우 공천 개입 육성 공개. 네, 어떤 내용이죠? 네, 2022년 6월에 열렸던 지방선거 때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던 일과 관련이 있는데요. 당시 김태우 후보는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였는데도 단수공천,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었습니다. 결국 약 1년이 지난 2023년 5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잃었었는데 이로부터 3개월도 또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이 됐고요. 또다시 공천을 받아서 자신 때문에 치러졌던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갔지만 결국 낙선을 했습니다. 이 일련의 흐름을 보면 애초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무리한 공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배경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JTBC 단독 보도로 그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지방선거가 열리기 전인 2022년 4월 말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씨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통화에서 윤석열 씨는 당시 강서구청장 후보자들로 언급되던 다른 상대들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이 검찰에 있을 때 검찰 수사관을 했던 김태우 후보를 강조했는데요. 윤석열 씨는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구청장 후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박성중 전 의원을 언급하면서 박성중한테 김태우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으면 좀 한번 좀 살펴보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김태우는 파이팅도 있고 김태우를 뛸 수 있게 하면 내가 볼 때는 경쟁력이 있어서 강서구청장 자리는 찾아올 것 같다. 라면서 김태우 후보를 재차 밀어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가 있고 나서 일주일 뒤에 김태우 후보는 실제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네, 뭐 의심을 했던 사안들이긴 한데 육성 공개라는 차원에서 좀 더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의심했던 사항들이 정황들이 하나하나 다 예. 진실이라는 게 이제 다 밝혀지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밝힐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어떻게 보면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들여다보면 또 이제 윤석열과 어떻게 보면 김태우 간의 인연이 있잖아요. 자신이 이제 윤석열이 검찰에 검찰에 몸을 담았던 시절에 검찰 수사관을 했던 예. 또 이제 김태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 그 자기의 인연을 가진 사람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당선인 시절에 다른 후보들을 폄하하고 자기가 특정인을 밀어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알고 보면 이게 지도부가 반발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다른 후보들이 반발할 수 있다. 다 그러니까 난색을 표하니까 윤 대통령이 다시 다른 후보들 재차 폄하하고 그리고 김 후보 경쟁력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이건 확실히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야, 내가 원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말의 무게를 몰라서 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걸 잘 알아서 이용한 거예요. 예. 생각해 보면. 게다가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대통령이 힘이 제일 센 때가 언제냐면요. 당선인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당선인 시절보다 못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제 당선인 시절이 제일 힘이 세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대통령이 그 시절에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그 시점이죠. 그러면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곧 권력의 정점에 올라갈 텐데 예. 내가 이 말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상 알고 보면 이제 명령과 가까운 그런 효과를 띠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대통령이 정당 공천 개입 같은데 이렇게 고위 관료들이나 어떤 높은 직에 당의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정당은 다 공천을 위해서 자기들이 알게 모르게 다 절차를 만들어 놓잖아요.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이게 뭐냐? 누군가 높은 사람이 와서 한마디 해서 그 절차가 다 망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절차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 뭔가 내가 어떤 국민의 대표로 뽑히기 위해서 나서는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누구를 찾게 되느냐? 나를 위해서 말 한마디 잘해줄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면 국회의원이든 지방선거에 출마하든 어떤 사람들이건 이게 정당한 절차보다는 말 한마디를 잘할 사람을 찾게 되면서 이게 정당이 부패의 길을 가게 되는 어떤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되는 어떤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개입들 같은 경우가 이번 사건을 좀 계기로 해서요. 우리 옛날에 뭐 대통령 막 다 개입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끝나는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나온 뉴스 토마토 단독 보도가 있죠. 네,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은 정치인이 정동영, 전재수, 임종성, 나경원, 김규환 등 모두 5명이라고 합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목된 당사자들도 역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선은 진술만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또 이 뉴스가 방금 나와서 댓글창에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저희가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국회의원직 사퇴한 인요한. 네, 오늘 갑자기 사퇴를 발표한 거죠? 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인 인요한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서 의정활동을 한 지 1년 6개월 만인데요. 인요한 의원은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봉사자로서 거취에 대해 숙고 끝에 내린 결단을 말씀드린다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서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요한 의원은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면서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선교사 가문 출신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특별 귀하자이기도 한 인요한 의원은 2023년 10월에 김기현 대표 시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위촉이 됐다가 42일 만에 물러났는데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8번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었습니다. 오늘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원래 본업인 의사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갑작스러운 사퇴 소식에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쉬움과 착잡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인 의원의 진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인 의원이 지적했듯 오직 진영만을 바라보는 정치는 국민을 지치게 만들고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고 공감을 했습니다. 인 의원의 의원직은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이소희 전 세종시 의원이 승계하게 됩니다. 예, 댓글창에는 친윤 행보를 했었고 과거에 또 탄핵 계엄 때 했던 행보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런 우리가 행보를 했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드디어 극우의 너무 과다한 이제 이게 팽창하는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그나마 어떤 보수를 좀 지향하는 어떤 그런 이념에 가까운 어떤 세력의 이탈이 미미하지만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국힘 같은 경우에는요, 계엄에 찬성하지 않는 일부 보수 세력과, 그리고 거기에 그렇지 않은 계엄에 동조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한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가 늘 흐린데, 문제는 뭐냐, 특히 이 정당이 그 경계가 흐린 상태에서 극우에 삼켜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당대표가 극우 기반이에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극우 정당을 분류할 때 모든 사람이 극우라서 극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을 대표할 만한 인물들이 어떤 정치 성향을 띠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극우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2.3 계엄 1주기가 되었을 때도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죠. 예. 그럼 이건 뭐냐라고 하면 자기들이 반성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한 일이 잘못이라고조차도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지금 국힘은 사실상의 극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이 극우 정당의 내부에서 여기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현상들이 이제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인요한 의원이 이들과 어울려서 민주당에 맞서는 활동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으면 계속 이 의원 활동을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큰 의미를 찾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탈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고 난 저들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기 의사를 명백하게 좀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쓴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상당히 충격을 입게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지만 당신이 좌파냐 우파냐를 떠나서 충직한 민주주의자라면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수호에 힘을 보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87년 이후에 한국 정치에 좌파와 우파를 떠나서 하나의 합의가 있었어요.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우리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킨다. 이게 우리의 합의였어요. 12.3 개헌 같은 경우에는 이 합의가 깨어진 사건이에요. 그럼 이 합의가 깨어졌을 때 내가 진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돼요. 관계를 단절시켜야 돼요. 그 용기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 치고는 이뇨한 의원이 의원직까지 사퇴하면서 좀 더 센 메시지를 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인권위 직원 77% 안창호 사퇴해야. 네, 저희가 인권위 이슈는 또 김만권 교수님 오셨을 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국가인권위 노조에서 지난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인권위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안창호 위원장과 관련한 설문을 실시했는데요. 직원 277명 중 약 77%인 212명이 설문에 참여를 했고요. 문항은 총 3개였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인권위가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인용하고 의결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이었는데 89.2%가 부적절했다라고 답을 했고요. 두 번째 문항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업무 수행이 위원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6.3%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 안창호 위원장 퇴진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77.4%가 퇴진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한 기관에서 4분의 3이 넘는 조직원이 기관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좀 충격적인데요. 이 기관이 다른 것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점이 참 씁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인권의 날이기도 한데요.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려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3차례나 저지당해서 끝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는 안 위원장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이름부터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등이 모여서 안창호를 지지한다고 외쳤는데 인권이 바로잡기 공동행동 같은 시민단체의 반대에 밀려서 결국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한 안 위원장은 돌아서야 했습니다. 인권위 노조에서 직원 77%가 사퇴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고요. 또 안창호 위원장과 함께 인권위 직원들의 강력한 지탄을 받았던 이충상 정 인권위 상임위원 역시 인권의 날 기념식 행사장 입장을 저지당했습니다. 이 전 위원은 내 자유권을 침해하지 말라면서 반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입장하지 못했습니다. 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시민과 연대라는 단어가 가장 안 어울리는 조합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뉴스는 좀 코멘트 해주시겠어요? 인권위원장이 인권의 날의 행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인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질문할 수 있죠. 사실 지금 인권위원장의 권위는 완전히 파탄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권위원장의 권위가 파탄이 나다 보니까 인권위 자체의 권위도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고요. 인권위가 제대로 된 활동을 사실상 펼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게 오늘만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다가 다 들으면서 제가 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요. 지금 인권위원장이 어디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해서 인권 행사에 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인권 가는 곳마다 다 반기질 않으니까 인권위원장 스스로가 잘 안 갈라 그런데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인권 행사에 인권위원장이 가지 못할 정도의 아니라면 이게 인권을 어떻게 대한 거예요, 도대체 인권위원장이. 예? 이걸 하나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보면 인권 과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과제가 뭐냐? 인권위 개혁입니다. 네. 그러면 뭐냐? 인권을 다루는 정책에서 첫 번째 과제가 인권위 개혁이라는 건 인권위가 지금 인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상당히 좀 난감한 일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인권위가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공정성 논란에 휘말려 있고 정치 중립성 논란에 다 휘말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인권위원장이 종교적으로 교조주의하고요. 그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제 기준으로는 극우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계엄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국민의 기본권보다 윤석열의 방어권을 더 강조했던
예,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지금 인권위원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권위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개혁 방향을 모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천 방안도 모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 개혁 과제에 보면 그게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인권위 개혁을 차근차근 서둘러 가면서 인권위를 좀 변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네, 안창호 위원장 사퇴할 때까지 저희는 계속 이 아이템 다루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부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차갑